출석을 한번 볼까? 어, 7주차죠. 우리가 7주차 될까? 출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따 4시부터는 4교시로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주차 실시간 줌으로 들어오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출석 자기 거 확인하고, 안 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처리가 돼야 돼요. 나중에 출결은 이걸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걸로 다시 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 다시 들어와. 사교시로 들어왔어? 왜? 7주차도 실시간 있잖아. 네, 그럼 이따가는 4시에는 하는데 4주차로 지금이 7주차로 들어와야지. 자, 여러분 다시 공개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7주차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4시에 좀 보강을 하게 돼. 6시부터 K무브 면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따 4시에 시간 안 되는 학생들은 지난번처럼 동영상 파일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참조하면 돼요. 자, 일단 화면이 안 나오겠지만 너희들도 지금 실시간이 보이지, 화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공지를 다시 하면 중간고사가 지금 여러 개의 과목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하고 나서 5월 4일 날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 내가 문제 이거 알려준 거 있죠? 중간고사 가이드. 나 이거 잠깐 수정했다. 5월 4일로. (5월 4일이죠) 4일 수요일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1시간 정도. 네, 화면이 안 나오네 이거. 매번 안 나오네. 버튼 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HDMI 연결하시고 전에 연결하신 분이 계시고, 네. 저는 사이트로 HDMI 다른 분이 그 파일을 연결하고 그 연결된 화면만 이거 보면하고 모니터하고 HDMI 연결하는 건가요? 예, 모니터하고 HDMI 연결하면 저쪽에 나오거든요. 일로 안 나오고? 예. 그러면 나중에 쓰실 때 HDMI 상 가져오셔서 사이드 누르시면 사이드 네, 노트북 화면이 저쪽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네, 고생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HDMI 케이블을 다 바꿔야겠네. 여기로 로그인 좀 하고 해서. 네. 물리나? 야. 좀 열악하다. 지금은 보이지? 그냥 모니터로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가이드를 보면, 자, 일단 5월 4일 날 2시에 이제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이제 시험 관리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하도록 제가 플랜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돼요. 근데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않고 직접 타이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뭐 시험이라는 생각보다는 근데 우리가 한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가 지난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RFC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었죠. 어느 사이트에 가서 했죠, 우리가? itf.org에 가서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RFC 문서에 들어가서 HTTP, TCP 이런 프로토콜들을 살펴봤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설명하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1번. 자, 2번은 자, HTTP 1.0과 1.1의 차이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걸 설명하면 돼요. 1.0과 1.1 차이는 뭐다? 자, 클라이언트가 어때요? 요청하고 응답할 때 대부분 클로즈로 끊어지는 게 1.0이었는데 1.1은 어때요? 계속 연속해서 텍스트든 이미지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리퀘스트 메소드, 뭐 get, head, 그다음 포스트 뭐 이런 것들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악성 코드의 이제 세대별 특징. 자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악성 코드, 즉 우리가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이러스하고 악성 코드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도 이 악성 코드에 대한 걸 일단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DB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도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 자격증, 우리가 보안 전공자들이 알아야 될 보안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자격증, 해외 자격증을 내가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OWASP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OWASP가 뭔지,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10개의 취약점들을 3년, 4년 단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해주면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제가 쭉 안 해줘가지고 블록체인의 개념을 좀 오늘 이따 보강할 때 시간 되면 블록체인까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 10가지 문항을 푸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이버 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를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 페이지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한 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자격증. 원래는 여러분들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면 조별 발표를 이걸 다 준비해서 해야 돼요. 조편성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조별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저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냥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갖다가 제가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원래는 여러분들 조별로 발표돼요. 이게 1조가 원래 준비해서 발표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안의 필요성, 국내 자격증, 국제 자격증 관련 사이트. 그러면 시험 문제도 뭐였어요? 아까 국내외 자격증을 설명하고 어떤 것들인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는 거야. 앞으로 나는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플랜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이거를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보안 전공이 있고 전공 뭐 관련된 걸 하고 있지만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알아도 얘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뭐 언어 관련 자격증은 뭐 정보 처리 기사.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취득해야 될 거 정보 처리 기사.
3학년 1학기 올라가면서, 아니 4학년 1학기 올라가면서 무조건 정보처리 기사부터 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보처리 기사를 따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보안 기사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 합격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보처리 기사는 여러분들이 IT 관련 회사로 가려고 하면 좀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학년, 3학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정보처리 자격증을 꼭 취득하도록 해야 된다. 정보처리 자격증은 어떤 과목들을 보느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대부분 배워요. 정보보안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운영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LPIC가 있고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이 있어요. 국내 자격증. 근데 여러분들이 보안 쪽을 하려고 하면 리눅스 자격증은 꼭 있어야 돼. 리눅스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돼. 내가 이게 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분투 설정해가지고 버추얼박스에 세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기본적인 명령어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뭐 리눅스 수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리눅스 수업 다른 교수님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 수업을 들어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안 쪽 가면 대부분 보안 장비들이 리눅스 베이스로 많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리눅스 운영체제는 꼭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 관련된 자격증은 CCNA는 덤프만 여러분들 공부하면 돼요. 덤프 필요한 사람들은 교수님한테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했던 덤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공유해주고 할게요. 그럼 그 실제 이제 문제은행에서 막 클릭해가지고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해야 돼. 보안 쪽 하려면. 그리고 웹 보안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TCP/IP 동영상 본 것처럼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CCNA를 먼저 따는 거야. 그리고 나서 CCNA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자격증 CCNP예요. CCNP까지 따면 네트워크 쪽의 전문가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국제 자격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취득률이 좀 높은 건 CCNA야. CCNA를 좀 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CCNP를 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자격증은 CC라는 건 없어졌어. 예전에 이제 SIS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보안 기사로 바뀌었어요. 시스가.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자격증은 시습하고 시사가 있는데 시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격증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정보보안 전문가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정보보안 전문가가 어떤 건지. 뭐 보안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보안 기술도 지원을 해주고 뭐 여러 개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보보안 전문가는 필요하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정보보안 전문가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곳은 많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연봉이 요즘 많이 올랐어. 특히 IT 쪽이.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1억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봉이, 평균 연봉이. 근데 그 가는 애들은 경력자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높이를 맞추면 안 돼. 자기가 진짜 프로그램이 탁월하게 정말 잘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연봉은 지금 IT 업계가 중소기업들이 한 3천 좀 넘어가는 것 같아. 2,600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한 3천 정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IT 업계가.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나 그래서 정보보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한 조금 잘 받는 아이들이 한 3,500에서 4천 그 정도로 받고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처음부터 막 누구는 얼마 받냐 막 그런 연봉 비교하지 말고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취업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경력을 좀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는 공무원은 요즘 인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렇죠? 요즘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공무원 응시생들도 많이 줄고 있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도 작고 막 좀 경직되어 있는 조직 문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7급, 9급 준비하면 돼. 정보부 직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전공 공부만 하면 돼. 근데 거기에 이제 뭐야? 한국사, 영어, 국어. 그 세 가지가 당락을 결정하더라고. 그 세 가지 하고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 이거 출제 가보면 대부분 교재 중심으로 대부분 수험서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정보보안 필요성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소리 나요? 네. 소리 보면 잠깐만요.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외부에 있는 그 해커들을 막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안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보안 업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도움을 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각 회사의 그 담당자들이 조금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돼서 이런 그 솔루션이나 아니면 보안 관제 이런 것에 좀 더 그 투자를 더 한다면은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는 공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보안업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안의식은 그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은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었고 각 보안업체들도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홍보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보안 시장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정보보안의 필요성, 정보보안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만든 영상을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리눅스 마스터를 최소 하나 정도 땄으면 좋겠어요. 2급은 조금만 공부하면 되고 1급은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1급 정도 한번 따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리눅스 운영체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눅스 마스터 했던 1급, 2급은 꼭 좀 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다니면서 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HSE 같은 뭐 해킹 관련된 뭐 그냥 이런 것도 뭐 응시하면 좋고, 정보 처리를 따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하다. 정보 처리 기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IT 업계로 가면 그 자격증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취업할 때 되게 유리하다. 여러분들 꼭 가능하면 정보 처리를 꼭 좀 반드시 따고요. 자, 그래서 뭐 산업기사는 2학년 이상이면 볼 수가 있고, 자, 과목도 보면 산업기사에 넘어가고 기사로 갈게요. 이제 4년제 지금 4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과목을 봐요.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이 중에 평균 60점만 넘으면 돼요. 꽈락이 있기 때문에 꽈락을 피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막 문제은행에서 막 대부분 똑같이 내고 막 했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거 좀 보고, 실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필터평을 갖고 좀 보면 된다. 자, 정보 처리 이제 응시료
나와 있고요. 자, 정보보안 산업기사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CTM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부, 정보보안 실무에 대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도 SQL 인젝션이나 뭐 액세스 공격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 볼 수 있는 부분들. CTM은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쪽 오버플로우 공격 같은 거, 네트워크는 도스나 보안 장비들, 정보보안 일반은 이제 암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정보처리 여기 보면 이제 뭐 법규까지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5개 과목을 정보보안 기사에서는 보고 있다. 해킹 보안 전문가 자격증도 보면 실제 뭐 여러 가지 뭐 과목들이 있겠는데 보면 조금 뭐 이걸 따는 것보다는 크게 뭐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차라리 리눅스 마스터를 따는 게 난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 리눅스 마스터를 좀 봐라. 리눅스 마스터도 보면 리눅스 일반 뭐 운영 관리 명령어들. 근데 1급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봐요.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가 있는데 가능한 여러분들 1급을 좀 도전해서 땄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 책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보면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국제 자격증은 시습하고 시사를 중점적으로 해라. 근데 이제 외국계 자격증은 항상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 이게 좀 그래서 부담돼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합격만 하고. 근데 매년 유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막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그래도 갖고 있으면 명함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 가면 명함에 타이틀을 쓰기가 좋아요. 정보보안 기사, 뭐 시스, 뭐 시사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써주면 좀 더 인정을 받는다. 시습하고 시습은 이제 국제적 공인 정보보호 자격증이라고 보면 돼요. 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실무 경력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정보보안 기사에서 실무 경력이 있으면 그런 경력 증명서들을 내 가지고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시험 과목은 그 보세요. 접근제어 시스템 방법, 응용 시스템 개발 보안, 뭐 DRP 이게 뭐냐면 사업 연속계획, 비상복구계획, 암호화, 뭐 수사윤리, 운영 보안, 물리적 보안, 보안 구조 및 모델, 보안 관리, 통신 네트워크, 즉 여기 우리 정보보호 관리 측에서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면 돼. 그래서 시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보보호에 대한 전문가 자격증을 인증해 주는 건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등시료가 되게 비싸죠. CCNA는 네트워크 쪽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 시험을 봐서 응시해서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얘네도 이제 유지 비용이 있어서 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시사도 이런 라이센스를 주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 아이사카라는 곳에서 주관해가지고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시습은 조금 취득률이 좀 높고 시사는 조금 합격률이 조금 더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 시사라는 자격증을 따면 그래도 보안 쪽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감사 대부분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응시할 수 있고, 자, 시험 과목도 한번 봐요. IT 가버넌스,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생명주기, 그다음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BCP라고 해서 업무 연속성을 체크해 주는 게 있어요. 정보자산 보호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완할 때는 이런 과목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실무적인 걸 쌓아야만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CHE 같은 경우도 윤리적 해커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뭐 이런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시험 가면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암호화, 시스템 해킹, 뭐 전체적인 것들을 많이 본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정보보안 전문가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검증된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가임을 알려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어떻게 경력 4년에서 5년 이상을 다 무조건 요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력 면제는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 사람들. 자,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정보보호 위험 관리, 정보보안 프로그램 개발, 보안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본다. 쭉 보고 이제 자격증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플랜을 짜는 거야. 나는 근데 국제적인 부분은 졸업해야겠다. 지금 학부 때는 리눅스 마스터부터 먼저 따고 4학년 때 정보처리 기사 따고 정보처리 기사 따고 나서부터 정보보안 기사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두 개를 병행해서 공부하겠다. 두 개를 병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부터 따야 그게 좀 더 여러분 취업에 더 유리하다. 그런 플랜을 좀 세우는 게 중간고사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어떤 거를 언제 딸 건지 플랜을 여러분들 세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이 자, 국내외 자격증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득을 할 건지 그런 전략을 계획을 수립해 주면 돼요. 5번 문항은 다음 이제 악성 코드 바이러스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자, 3번 문항 3번 문항을 보면 여러분들 악성 코드의 세대별 특징과 미래에 어떤 악성 코드가 나올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보면 자, 바이러스는 자,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정상적인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화면 보이나? 슬라이드 쇼한 거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나 시스템들을 비정상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이러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어떤 바이러스가 제작이 되면 그걸 갖고 어때 시스템에 침투를 시켜요. 요즘은 막 여러 가지 사회공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감염을 시킨다. 근데 요즘은 또 뭐예요, 여러분? 이런 악성 코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같은 뭐가 생겨? 새로운 어떤 신종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시스템을 암호화시켜가지고 어때요?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랜섬웨어 공격이죠. 그 다음에 APT 공격. APT 공격은 뭐야? 숨어있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공격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계속 진화돼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 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부트 바이러스. 부트가 뭐예요? 부팅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들. 그래서 유명한 미켄젤로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워낙 백신 프로그램들이 좋아져가지고 다 차단을 시키고 있다. 파일 바이러스는 같은 거예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감염시키는 것들. 부트하고 파일 두 군데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제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매크로 바이러스들이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세대별 이게 이제 아까 중간고사에 나온 것처럼 세대별 1세대는 완전 원시형 바이러스야. 그냥 진짜 시스템 살짝 못 쓰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단순한 어떤 악성 코드로 돼 있어서 조금 대응이 좀 쉬워서 왜냐 이 당시에 근데 시스템이 복잡하지도 않았어. 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막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했기 때문에 이런 원시형 바이러스만 가지고도 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파급 효과는 없었어. 왜? 네트워크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막 전파시키는 게 아니었고 그냥 플로피 디스크나 이런 걸 가지고 감염시키는 정도. 개인 컴퓨터만 망가뜨리게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발전된 게 뭐냐면 2세대 바이러스, 암호형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백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때? 아, 컴퓨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3세대는 뭐야? 은폐형 바이러스들. 이제 바이러스가 어때? 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폐시켰다가 뭐 어느 순간 공격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뭐 트로이 목마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돼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뭐 예루살렘 바이러스도 있었고 폭포 바이러스 막 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브레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4세대 바이러스는 이제 가부병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트로이 목마들이 진화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부병 바이러스로 바뀌면서 실제 이제 여러 개 암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수정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 왜? 백신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먹통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까지 막 계속 기승 부린 게 뭐냐면 매크로 바이러스. 2010년 중후반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게 오피스 제품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게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 나왔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까지 세대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미래형 바이러스는 어떻게 나올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랜섬웨어, APT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IoT로 가면서 모든 것들이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염을 시킬 거냐?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바뀌어갈 거야, 아마. 예를 들면 뭐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헬스케어나 이런 장비들하고 연동이 되면 그걸 공격해서 여러분들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도 갈 수가 있고, 또 지능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유발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공항철도 그런 중요한 인프라도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IT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어때요? 해커들이 탈선시키거나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충돌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바이러스들이 극성을 부릴 건지, 사람의 어때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걸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이제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건 어때요? 다양한 백신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죠. 하우리, 뭐 알약, 안처스, V3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검사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를 해요, 여러분? 업데이트, 펌웨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실시간으로 계속 패치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공격은 어때?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불법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팝업 차단 같은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 방화벽 같은 것들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이고, 악성 코드는 뭐예요? 자, 악의적인 멜리시어스 다음에 코드에서 악성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레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멜리시어스 소프트웨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감염 경로는 자, 우리가 악성 코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네트워크가 진화가 되다 보니까 코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태워가지고 보내면서 막 감염을 시키는 거야.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어때요? 컴퓨터를 장악해가지고 뭐 랜섬웨어 공격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발생한다. 증상은 자, 컴퓨터 시스템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 빼갈 수도 있고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 랜섬웨어처럼 어때요? 암호화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고 막 그래요. 악성 코드의 종류는 원바이러스, 뭐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뭐 하이제크 이런 것들이 있다. 웜은 뭐라고 하냐? 컴퓨터 바이러스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스스로 전파하는 걸 우리가 웜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용어를 좀 이해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이 용어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는 있는데 모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 자, 그리고 자, 모리스 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유닉스 머신을 감염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트루이목망 유명하죠. 숨겨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 스파이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파이하고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사용자 몰래 심어놓는 것들, 우리가 스파이웨어라고 한다. 가짜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이제크는 어때요? 의도치 않게 어느 특정 사이트를 막 이동시키고 막 팝업을 막 띄우는 것들, 그런 악성 코드를 우리가 하이제크라고 한다. 자, 스미시 문자로 어때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하는 것처럼 꼬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진로 체험할 때 그 해킹하는 영상을 다 보여주고, 이거 문자나 이런 걸 해킹당한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고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딱 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 주소 적어주고 이거 문제 푸는 사람한테 내가 커피 쿠폰을 주겠다 했더니 전부 다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더라고. 클릭하는 순간 뭐를 했냐면 그 학생의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클릭하는 순간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사진들을 5개씩 가져오도록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조건 사이트 내가 뭐 커피 쿠폰 준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소를 클릭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유도해요. 랜섬웨어나 보이스피싱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요. 그렇게 내가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 했는데, 물론 내가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고. 그걸 갖고 어때요? 경각심을 고취하고 막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걸 악의적으로 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클릭할 수 있게끔 호기심을 자극하고 막 한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파밍도 어때요? 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 어때요? 즐겨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금융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피싱은 어때요? 개인정보하고 낚시를 합친 말해서 개인정보 빼가기 위해서 피싱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어때요? 하는 방법들이 있다. 보이스 피싱 여러분들 안 당할 것 같죠? 안 당할 것 같지?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심리를 정말로 기묘하게 이용한다. 그게 이제 사회공학 방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또 한글 자막에 포함된 뭐 원피스 최신 동영상 위장의 악성 코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뜨는 데다가 관심 있는 글을 옮겨 그 안에 뭐예요? 자동으로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깔리게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막 클릭이나 사이트에 막 이동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범죄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악성 코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들을 하면 안 되고 출처가 분명한 것만 한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방화벽 수시를 해야 되고, 즉시 어때요? V3 같은 실시간 탐자도 깨고, 그다음 항상 업데이트 최신 버전 해야 된다. 백신 프로그램 뭐 아베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VG,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얘들아? V3가 있고 네이버 백신 있고 알약 있고 막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백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것도 출처 보고 여러분들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에 대한 거 세대별 부분하고, 여기 보면 세대별 특징과 미래 악성 코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혼자서 얘기하려니까 목이 감기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자격증하고 자,
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자격증을 어떤 것들을 따면 좋을지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요. 미래의 악성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꾸 과제를 계속 내면 좀 뭐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버퍼 스위트 갖고 하는 영상 다 살펴봤어요. 버퍼 스위트 자유자재를 쓸 수 있어요. 버퍼 스위트 자유자재라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패킷을 와이어에서 끊을 때 패킷에 대한 전체를 보는 거야. 어떤 패킷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거고, 패킷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건 뭐예요? 파로토나 버퍼 스위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다니고 있는 패킷들의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 스위트 같은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해킹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때 해킹 동영상 보여줬었죠. 그때 파로스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갖고 어때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퍼 스위트 갖고 여러분들 하고, 버퍼 스위트 갖고 내가 과제 올리라고 했나요 혹시? 안 했죠? 안 올렸네. 과제를 너무 안 했네, 그렇죠? 버퍼 스위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선배들은 뭐를 냈냐면 네이버 사이트에 가서 뭐 실시간 검색을 바꿔봐라. 그러면 어때요? 아니면 뭐 이미지를 네이버 마크가 있는 데다가 뭐 다음 마크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건 뭐야? 실제 해킹하는 건 아닌데 프록시를 이용해가지고 프록시에서 변조를 시켜보는 거예요. 실제 서버에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 검색어도 변경 조작할 수가 있어요. 프록시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 실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경하고 막 하는지에 대한 버퍼 스위트 작성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버퍼 스위트 갖고 여러 가지 한번 변경하고 하는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트를 좀 설치를 좀 다 해놓고 그 기능들을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그거 버퍼 스위트 있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버퍼 스위트가 어떤 거인지, 그다음에 뭐 인터셉트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미지 변경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왜냐면 매번 학기 때마다 과제를 제가 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막 바꾸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버퍼 스위트를 갖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프록시에서 네이버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네이버 마크를 바꾼다든지 검색어를 바꾼다든지 뭔가 특정하게 한번 바꾸는 걸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그 이미지 주소가 나와요. 그걸 갖고 전송을 시키면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서트 해가지고 그걸 갖고 포워드 해가지고 화면이 바뀌게끔 브라우저 화면이 바뀌게끔 한번 캡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한번 해보냐면요.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한 번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고 제가 보여주면 샘플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니까.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작하는 것들 몇 개를 올려줄게요. 선배들이 여러분 했던 것들을 내가 샘플 자료를 이거 하고 누가 잘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자료들을 좀 보고 몇 개 올려줄 테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 샘플 자료를 통해서 맞아왔으니까 잠깐 또 몇 개 좀 더 볼게요. 자, 몇 개를 올려줄게요. 내가. 요 자료를 보면 인서트 한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면 돼요. 화면에 넣고 그거 샘플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버퍼 시트 뭐 조작 뭐 이런 거 한번 검색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뭔가 웹사이트를 직접 바꾸는 건 아니에요. 프록시에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바꿔볼 그래서 버퍼 스위트를 갖고 인서셉트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서버에서 반응이 오나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실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보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1시간만 쉬세요. 뭐 바쁜 학생들은 이따가 안 들어와도 돼요. 내 영상 올릴 거니까 알았죠?